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인호입니다. 전주 MBC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아주 오래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역감정인데요. 누구나 꼭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병폐를 꼽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정치권들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의화 국회의장이신데요. 직책을 떠나서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위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어서 여야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사실 못 갔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도 무겁고 지금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이후에 특별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국회를 떠날 그 형편도 안 되고 가끔 보도를 보면 후반기 국회 들어와서 아직까지 법안을 하나도 통과 못 시켰다 하는 보도가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국회의장이 휴가 가는 것도 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해서 못 갔습니다. 네. 의장님이 상당히 일복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취임 이후에 첫 공식 방문지로 광주를 택하셨어요.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의장이 되고 난 뒤에 네. 그 우리나라에 어려 있는 한이라 그럴까요? 또 우리 그 애국 선열들을 영혼이라 그럴까요? 제가 찾아가서 그 모든 힘을 다 하나로 좀 얻어내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좀 바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먼저 생각했던 것이 이 1980년 5월 18일 날 있었던 그 비극.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또는 항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영령들을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참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그 입법부 수장으로서 의장님의 발언에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위안을 받았을 것 같았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특별한 반응이라보다는 제가 그때 이제 임의 행진곡, 네. 지금 임의 행진곡을 그 5.18 행사 때 재창을 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에서 결의안으로 재창을 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부가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국회의 결정은 행정부가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임의 행진곡에서 임이 과연 누구냐 하는 데 대한 아직 정확한 어떤 정의나 이런 것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임의 행진곡의 임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세미나를 하건 어떤 뭐 청문회 공청회를 하건 그렇게 해서 정의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돼야지만 전 국민들에게 이 재창이라는 것은 애국가 말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탁도 제가 좀 드리고 그렇게 왔고요.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의 행진곡에서 임은 바로 민주인권 자유, 민주인권의 도시, 우리 광주의 정신이다. 광주 정신을 나는 그 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광주 정신은 이제는 그 5.18 항쟁을 홀씬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 남북의 이 통합, 통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류 공영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뒤에 반응은 제가 이제 몇몇 사람들 들었는데 광주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 의장으로 취임하시고 한 달 뒤에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야당에서 의장님을 존경한다는 성명을 냈어요. 야당 입장으로서 여당의 국회의장을 존경한다라는 입장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기분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정치를 18년 했지만 정치하기 이전부터 제가 의사로서 환자를 보고 했습니다만 정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한 번도 야당이 여당에게 그런 칭찬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거 보면 제가 복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아주 깜짝 놀라고 기뻤습니다. 네. 그 친정인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뒤에 별 반응은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아마 나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근에 새누리당에서는 정의화 의장님을 뒤이어서 호남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어요. 바로 이제 그 순천 곡성의 이정현 의원인데 그 호남 지역에서 최초의 새누리당 의원의 탄생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마 제가 봐서는 12대인가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물론 당은 뭐 민정당인가 뭐 민자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치를 15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14대, 13대 이후에는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또 그것은 저희들이 바라던 바였고요. 이정현 의원은 제가 17대 때 우리 그 당시 신한국당에 지역화합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대표였는데요. 제가 이제 원내 총무 권한 대행이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때 지역화합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원외위원장으로서 제가 이정현 위원장을 간사장으로 총간사로 제가 그 선임을 했죠. 같이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그때부터 같이 일을 했는데 사실 지역화합특별위원회의 일을 저하고 이정현 의원 둘이서 했대도 과언이 아니죠. 예. 네. 자, 의장님께서는 전북과 인연이 깊으신데요. 전북 소식 들어보신 지 오래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전북 도민들은 정의화 국회의장님한테 어떤 말을 좀 드리고 싶은지 저희가 인터뷰를 좀 담아왔거든요. 화면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는 1990년도부터 새만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책 사업도 지지분이하다 보니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5선을 하시는 동안 영호남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줄곧 애써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국민통합이 선결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국민은 영호남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장님께서는 수련회 시절에 전주 예수병원에 근무를 하셔서 전라북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 2기에 들어서 전라북도 출신의 장관이나 차관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전북이 많이 더 소외가 되지 않을까 도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은 전북과 인연이 좀 각별하시죠. 그 전주 예수병원에 수련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전북에서 했던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인연이십니까? 제가 이제 신경외과 원래 제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기가 있어서 이제 신경외과를 바꾸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는데 대학은 부산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인턴을 세브란스에서 끝내고 이제 그렇게 신경외과를 하게 됐는데 신경외과 TO가 세브란스에 마침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전주 예수병원에 신경외과 TO가 하나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제가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죠. 그것이 제가
호남과의 첫 인연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전라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죠. 뭐 억가닥 졸업하고 또 이제 그랬으니까 뭐 수학여행도 저희들이 그때는 그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쪽에는. 그래서 그게 하나 인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제가 그 김제 용지면이 지금은 가보면 도로도 많이 생기고 발전돼 있지만 뭐 그렇게 발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도로나 이런 게 좀 나아졌는데 그 당시에가 1974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용지면에 갔을 때는 1977년, 6년 이럴 때입니다. 6년 말 77년 초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는 그게 무의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로 6개월간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용지면 보건지소장을 제가 했습니다. 예, 그 인연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부산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남에 대해서 별 좋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호남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오직 이제 학생이었는데 막상 제가 전주에 가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부산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26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부산은 조금 좀 거칠고 그렇다 그런 문화가 전주는 상당히 좀 선비적이고 양반적인 그런 문화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느끼기로는 전주 분들이 굉장히 근검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알뜰하시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부자가 많다 이런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절대 돈을 낭비하지 않고요. 제가 그때 놀란 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로 가면 5사람 식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2만 원씩 객출해서 10만 원을 지출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깜짝 놀랐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방을 그 중앙동이나 우리 다가동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 다방에 가면 그 전통 산수화나 우리 동양화 또 서예 이런 작품들이 많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참 그 전통을 아끼고 잘 이제 그렇게 지금은 비빔밥 이래가지고 가죽회관인가 네. 그게 좀 유명하죠. 네. 우리 그때는 중앙회관이었어요. 그 중앙회관의 그 비빔밥 아주 뭐 입에 들어가면 솔솔 녹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보니까 가스불로 해서 별 맛이 네.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때는 그 아침에 새벽에 그 저 콩나물 그 할머니 콩나물 국밥 그게 또 그렇게 맛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주에 대해서는 전주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그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뒤에 제가 정치를 하거나 살아가면서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의장님 별명이 부산 출신 호남 의원이에요. 그렇게 영호남 교류에 앞장서신 것도 이런 그 전북에서의 생활이 밑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 한반도라는 게 작지 않습니까? 네. 작은 나라에 이게 남북이 잘려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좁은 이 대한민국에서 동서가 또 갈등을 일으킨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한 분이 말씀했듯이 결국은 동서가 통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어야 통일도 가능한 겁니다. 아니 동서도 하나 제대로 화합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조국이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내가 들은 부산에서 들은 호남과 내가 직접 체험한 호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오해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 벽을 허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국회의원 되기 한 5년 전부터 네. 영원한 민간은 협의회라는 것을 이제 광주 분들하고 만들어서 제가 부산에서 이제 원장할 때인데요. 네.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죠. 실제로 의장님께서는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그렇지 기억나는 못했어요. 현안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이제 새만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새만금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작업도 굉장히 힘들었고 새만금을 처음에 구상할 때에는 농지를 많이 만들어서 어느 훗날 우리가 식량 안보 뭐 이런 측면에서 쌀 농사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건 또 아니다. 그럼 또 새로운 디자인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사실 이번에 새만금을 이제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변화가 있다가 보니 시간 좀 더 많이 걸렸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적기에 못 갔죠.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도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그 새누리당인데 지금 그 당시에는 진화국당이었습니다만은 새만금 특별위원회 제가 고문으로서 네. 고창 출신의 우리 그 진영위원회라고 계세요. 네. 그 진영위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고 제가 고문 맡아서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임실에 그 소방 안전 방재청이 뭐 훈련원인가 뭐 체험관. 체험관 그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좀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은 강이나 큰 대강이나 이제 이 바다가 아니래도 내륙 지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변 쪽에서 뺏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내륙이 굉장히 발전이 더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때 주장을 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전라북도에는 그러고 보니까 크게 제가 자랑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산회 한옥마을 조성에서도 많은 뭐 도움을 좀- 한옥마을의 그 번영 회장이 되셨고요. 김용복 선생님이라고 제가 좀 가까운 네. 친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드렸죠. 네. 자, 이번 질문은 좀 껄끄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지금 수년째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 도민들은 그 인사 차별을 받고 있다, 탕평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인사탕평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능력은 다 비슷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중요한 것은 물론 인격도 중요하고, 사람 됨됨이가 된 속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면 더 좋은데, 때로는 능력은 뛰어나고, 약간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도덕이건 윤리건, 그러나 그 적세적소에 그 능력이 필요하다면 써야 되는 것이 저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그런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충청도, 전라도 또 이제 전라도에서도 북도, 남도, 광주 또 이제 우리도 TK, PK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탕평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국민을 또 하나로 통합해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 이런 거죠.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의 군산 출신이지만 강인욱 전 지사님 또 강봉균 지사님 이런 분들은 강봉균 의원님은 부총리 하실 때 제가 재경위원을 했는데요. 제가 그 의원님이 쓰신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 것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우리가 재경 상임위 활동할 때도 제가 수제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정말 일도 잘하셨죠. 아마 지금도 아마 재경 뭐에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아마 높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그만큼 무장관은 알았는데 무차관까지는 오늘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좀 과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방송이 결국 청와대까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그래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화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죠. 의장님의 지역구는 부산이신데 부산이죠. 2008년이죠. 광주와 여수의 명예시민이 되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되셨나요? 그건 스토리가 이야기가 긴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네. 광주에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이정현 의원하고 같이 손잡고 네. 광주를 위한 결국 예산 지원 활동 또 제가 자주 방문해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제가 텔레비전에도 광주가 KBC든가요? 방송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광주 방송이죠. 광주 방송, MBC, KBS에서 거기는 우리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호남에 제가 이제 삼선 때부터 자주 불려 내려갔어요. 네. 사실 한 번 가면 그 1시간 대담 때문에 제가 하루를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내려가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저런 것 플러스해서 광주 유대가 내년에 이제 내년 여름에 7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2015년이죠 내년에. 그게 한번 유치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근데 박강대 시장님이 저보고 두 번째 갔을 때 유치위원장 좀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 사람인데 그걸 더 좋은 분 시키시라고. 뭐 그냥 이름 얹어놓으면 되니까 뭐 맡아달라고. 그래 제가 마지못해서 맡았어요. 근데 제가 아주 재수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 유치가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합쳐서 시장님께서 우리 광주 명예시민을 주겠다 이래서 그건 제가 뭐 영광이죠. 저는 훈장보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걸 받았고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엑스포도 상해하고 그게 그 그게 엑스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6개월짜리고 3개월짜리 있는데 그 6개월짜리는 졌어요. 그 레지스터드라 해서 레지스터드 엑스포지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져서 상해가 되고 그다음 2년 후에는 이제 3개월짜리 레코나이즈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인정 엑스포는 그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이제 광주가 다시 여수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국회에서 초대 여수 엑스포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이라고 할까요? 그걸 제가 또 맡게 됐어요. 인연으로. 근데 그게 또 털커덕 또 이제 그 유치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수 시민증을 그래서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은 겁니다. 자, 다음은 상생 정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싶은데요. 자, 많은 정치인들 또 자치단체장들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그렇게 외치고 있죠. 저도 기자 생활을 한 20년을 훨씬 넘게 했는데 정말 많이 들은 얘기가 상생하자, 화합하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이거 참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게 사실 고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정치만 갖고는 안 돼요.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고요. 그다음 언론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정치인들도 평소에는 상생하자, 동서화합하자 이렇게 나누고 막상 선거 때 들어가면 네. 또 저 봐라. 저러니까 우리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또 이제 언론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를 저는 목격을 많이 했어요. 양지역을 다 합쳐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아름다운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가 더 큰 책임이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정치가 보여준 모습이 싸우는 모습. 그러니까 대화하고 타협하고 뭔가 국민을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뭘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보다는 그런 것은 별로 안 보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도 잡음도 생기고 이러니까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셔서 남다른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의료 영리법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18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저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아마 장관 회의에서인가 그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영리법인은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제가 이제 개인으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되면 저에게는 도움이 되죠. 근데 개인의 도움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1977년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88년쯤에 전 국민 개보험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합쳐져서 지금 건강보험이 된 거예요. 하나로 통합이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자, 의사가 줍니다만 의료 공급자들의 아주 정말 충성 어린 그런 어떤 각고의 노력과 협조 없었으면 이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병원의 문턱을 낮춰주자. 그럼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춰주자고 해서 이때까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왔고 지금 사실 제 병원에도 제가 이게 방송이니까 액수는 많아나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빚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영리법인을 반대하느냐? 억울하잖아요. 한마디로 억울한 겁니다. 그 어려운 우리 서민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해서 병원의 문턱을 낮추려고 77년부터 이렇게 갖고 노력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우리 의료가 또 세계적인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영리법인으로 간다? 그래 되면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그 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를 위하는 것이 병원의 존재 이유인데 그 존재 이유가
이상하게 믹스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만났을 때에 이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제가 봤고요. 또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동안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근자에 신뢰 프로세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근자에는 이제 드레스덴, 독일 드레스덴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주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질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동질성을 좀 회복하자. 그리고 그 북쪽의 그 어려운 사람들, 뭐 영유아를 포함해서 우리 좀 인도적 지원을 좀 하자. 이제 그러한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측에 대해서 조금 더 가슴을 열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좀 포용해 가면은 저는 된다고 보고요. 제가 남북 국회회담을 하려는 주된 이유도 결국은 통로를 열어주겠다. 다르게 물꼬를 터주겠다. 그리고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우리 국회회담을 통해서 해주겠다. 그런 자세를 제가 갖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올해 중으로 변화가 좀 있을 걸로 봅니다.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9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 간에 서서히 그렇게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5.24 조치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 5.24 조치도 뭐 일각에서는 뭐 무조건 무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쪽도 좀 어떤 부분을 좀 최소한 유감은 표해야 된다. 천안함 폭주 문제나 연평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주고, 그리고 5.24 조치가 완화해 가서 결국에는 이제 해제하도록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자, 다시 그 오늘의 주제인 지역주의 극복에 대해서 또 주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 호남 사람들의 한쪽 마음에는 패배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호남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패배주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호남 사람들의 마음가짐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호남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젖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광주 MBC에서 제가 그 토론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 출신 서울 사람보다도 부산 출신이 광주에 20, 30년 살았으면 부산 출신 광주 사람을 차라리 국회의원 뽑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초중학교 나오고 뭐 고등학교도 나오고 그러면 대학부터 서울 가 있다가 뭐 장관 되어서 금유한정에서 내려와서 내가 이래 훌륭한 사람 됐으니까 국회에 표 주십시오. 그 사람이 올라가서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결국은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운영을 가져간 거다 이게. 그분들은 삶의 터가 고향은 광주인지 모르지만 전주인지 모르지만 삶의 터는 그게 있는 거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역주의로 가겠다 그러면 수도권 당과 비수도권 당이 생겨야 되는 거다 이게. 영남당 호남당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광주에서 반향을 일으켰다고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과거에. 벌써 그게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요. 수도권의 비대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가요. 처음에 제가 출마할 때 인구가 얼마였느냐. 3, 4만이었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11만입니다. 반이 뚝 잘렸어요. 인구가. 근데 아까 한 분이 우리가 지역이 발전이 안 돼서 전북도가 도민이 점점 준다. 천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바로 이웃의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빨리 급속도로 평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이 만원이 되고 그 만원된 서울이 이제 팽창해서 아래로는 대전까지 수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니까 사람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인구가 자꾸 줄 수밖에 없는 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패배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우리 비수도권이 같이 뭉쳐서 그러니까 동서가 하나로 화합을 해서 수도권과 대항을 해야 된다. 왜 당신들이 이렇게 바보짓을 하느냐. 우리 사람이 배꼽 위에는 근육이 이렇게 좋은데 다리는 만약에 피골에 상접하다 일어설 수 있습니까? 휠체어 타야 됩니다. 저는 나라도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라북도는 아까 제가 임실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라북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새만금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전라북도는 새만금. 그 밑에는 지금 저는 남해안을 보는 겁니다. 부산서 목포까지. 중간에 제가 섬진강시를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요. 지금 남해, 하동, 사천 그리고 순천, 광양 어디입니까? 보성, 여수 합쳐서 섬진강시, 가칭 섬진강시를 만들자. 그래서 여수 반대에서 남해까지 한려대교 발려놓고 그러면 금방 가요. 10분이면 그 간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광양은 지금 완전히 컨테이너 부두로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완벽한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여수공항을 좀 더 키워서 웬만한 비행기가 다 내려올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이 남해안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목포, 진안, 무안, 부산, 거제 이렇게 해서 날개를 펴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국내에는 균형 발전을 시키고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미래가 열리는 것이다. 제가 주장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로 섬진강시를 제안을 하셨는데 그 섬진강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섬진강시에 대한 구상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나요? 처음 계기는 네. 우리 영호남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뭐 없겠느냐. 그래서 생긴 것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뭐가 없겠느냐.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영호남 민간협의회 생긴 게 주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술 교류, 하나는 문화 교류, 하나는 청소년 교류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 이제 학술 교류의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거기서 발상을 해서 지역 화합 특구를 만들자. 그럼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그 지역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지역 화합 특구의 장의 도장을 받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각 구, 군, 도시가 예산을 조금씩 다 나눠줘야 되니까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겁니다. 뭐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화하기 위해서 그것이 발전된 것이 섬진강시로 발전이 된 거죠. 자,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정치를 얘기하실 때는 이름값 정치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당의 합리적인 보수를 요구를 합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합리적인 보수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저는 제가 조금 그 중도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그 학자들이 제법 그래요. 당신이 그동안 정치에 온 거 쭉 보면 당신은 중용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사실 중용에 대해서 논어도 읽어보고 많이 들었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중용의 정치를 하니까 막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저는 진보와 보수의 시대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반합에서 이제는 합의 시대에 왔다고 보는 거죠. 그 해결의 변증법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 합의 시대는 뭐냐? 이거는 진보고 보수도 아니다. 이거는 건강사회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쭉 이야기한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이념을 잣대를 가지고 그럴 건 없다. 물론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야 이게 손뼉이 치지고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만약 한쪽만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에 만약에 여당만 있고 야당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안 되는 금방 섞어버린 거예요.
국민이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건 의장이 나도 물론 용서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저는 당신은 어떻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합리적 중도 보수라고 그럴까요? 중도를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정의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꼭 지키고 싶은 정치적 가치랄까요? 그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자대로입니다. 그 의자가 오를 의자거든요. 그 의자가 우리가 요새 어리어리 이 네. 많이 하잖아. 네. 이 신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의가 있는 사회가 되면 신뢰 사회가 안 될 수가 없죠. 신뢰 사회가 되면 건강한 사회가 안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의가 그렇게 의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화가 중요하죠. 화는 이게 한자 옥편을 보면 고를 화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공사할 때 네. 공사할 때 이제 고르지 않습니까? 용어가 부탁 생각 안 나는데 그 고르는 화거든요. 화. 그러니까 화합할 화, 조화할 조화를 이룰 화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는 것은 뭐냐? 이 진보군 보수는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신의를 지키는 그러한 사회. 그게 제가 말하는 건강 사회고, 그것만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어떤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이죠. 네. 자, 시간 관계상 다시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대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지방은 산업화에 많이 뒤처져 있었죠. 근데 그 이 전라북도가 이제 관광과 농업을 주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비전 제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새만금이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되어야 되고요. 발전에 큰 뭐 동력 정도가 아니죠. 뭐. 네. 그래 중요한데 거기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농지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골프장을 뭐 여러 수십 개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지금 해서 그것도 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골고루 이제 그것도 밸런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골프장도 너무 많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새만금에 대해서는 완성되는 과정까지 많은 그걸 해야 되는데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더구나 아까 우리 음식 문화하고 제가 전주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네. 전주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보면 어디라 그럴까요? 이쪽에 그 마이산 있는 네. 거기가 그 무주하고 이쪽이 어디입니까? 진안, 장수, 무주. 진안이죠. 무진장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굉장한 저는 관광이 거기 될 뿐만 아니고 거기 정읍으로부터 해서 어병이라든지 동학이라든지 그렇죠. 네. 많은 역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라북도는 잘 엮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하나하나가 많은 구슬이에요. 구슬인데 말 그대로 구슬도 꿰야 보석이 된다, 보물이 된다 하듯이 저는 그렇게 꿰야 되는데 그것을 1박 2일 코스, 1일 코스로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단순히 뭐 프린터 이렇게 저 팜플렛 만들어서 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전라북도에 가면 오늘 내가 이번 주말에 전라북도 가서 1박 2일 있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럼 내가 이번 테마를 우리 역사 문화 또는 관광 전주도 또 전주죠 한옥마을 그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달랑 보고 온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전주에 그 뭡니까 또 이성계 태조와 네. 관계되는 많은 유적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엮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이죠. 음식 문화나 등등해서 저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륙 지방은 발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크게 발전하려고 그러면 큰 거강이 있거나 아니면 바다를 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만금을 제외하고는 군산과 새만금을 제외하면 남 내륙은 그런 관광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죠. 물론 농산물도 특화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 조금 전에 새만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만금 개발이 매우 더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의 예산을 그야말로 왕창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20년이 넘고 30년이 돼서도 지금도 바다거든요.
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속도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지금 제가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제가 새만금을 한번 가서 보고 오려고 그러죠. 가서 말씀도 듣고 현장도 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새만금의 공사가 시작할 당시부터 따지면 아마 제가 한 5번은 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 참 좀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제가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도 이걸 묻고 싶은데, 이건 뭐 전라북도민만 국민들에게 묻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복지를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복지 포퓰리즘에 빠집니다. 복지는 무진장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 1년 예산 325조가 된다. 그럼 그 중에서 복지가 120조 빠진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지가 뭘 무상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 박수 치고 표를 다 주는데 그러면 새만금에 들어가는 돈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 새만금도 목표를 2020년, 20년, 15년, 15년을 잡았으면 거기에 연년이 얼마씩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건 안 바뀌건 그렇게 가야 되고 그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복지도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불해야 될 것은 하면서 돼야 되지. 처음부터 무상으로 공짜로 다 해주겠다. 근데 표를 준다. 그럼 그분이 가가지고 그거 하다가 보면 가만히 있어 봐라. 새만금에 들어갈 예산이 적어져 버렸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새만금 앞에 중국의 푸동지구가 있어요.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푸동지구는 엄청난 그 매립을 다 했고 발전이 돼 있고요. 그렇죠. 어디 말이에요? 그 새만금 바로 앞에 상해 옆에 상해 예. 부동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국가의 의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또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공산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거기는 일단 당에서 결심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인건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경우에는 전국에 4,500만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골고루 하지 않으면 이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어떤 독재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민주시대에는 거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그 예산과 이게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과 지금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나 전라북도로서는 새만금이 제일 중요하고 서해가 바로 중국과 지척간에 있으니까 뭐 닭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 있으니까 중국 관광객을 빨아들일 때 우리 빨아들이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만 중국 관광객을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새만금이 현재 어떤 계획으로 바뀌었는지 제가 지금 한 몇 년간은 못 봤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정답인지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네. 그 오해와 단절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풀려면 교류가 잦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영호남의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교류가 할 수 있는 기관망들, 철도, 도로가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광주가 달빛 동맹이라는 걸 맞았더라고요. 뭐 달구벌과 빛의 고향, 그래서 달빛 동맹이라고 해서 동서고속철도 놓자, 동서고속도로 놓자. 그래서 교류를 해서 우리 정말 지긋지긋한 그 지역 감정을 좀 없애보자라고 하는 주장을 또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주장은요, 지금부터 3, 4년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했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후배들이 그 얘기 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동서의 도로망과 철도망을 낳아서 파독판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동서화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니 결국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는 만들었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물류가 없으면 사람도 일 없이 그 바쁜 사람이 일 없이 가고 일 없이 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세미나도 하고 관광도 가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이게 돼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면 포항에서 그쪽으로 군산 네. 그 중간에 뭐 무주, 진안 네. 다 있지 않습니까? 전주 군산까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금 도로망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가보면 좋아졌는데 지난번에 기억에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그 이상덕 부의장 계실 때 네, 그게 뭐 무슨 예산 이래 가지고 얼마나 그 야당에서 그 야당이 주로 호남 쪽 그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 갖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언론도 전부 다 그거 나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는 국민은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라 포항에서 군산 가는데 어떻게 포항 국회의원 때문에 그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나 말이죠. 이런 건 제가 볼 때 정치 공세라는 거죠. 거기에 국민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도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포항은 포항대로 또 군산은 군산대로 생만강과 같이 그걸 하면서 완성 단계에 도로가 완성이 되면 경제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KTX도 말이죠. 그 KTX도 달팽이가 기가도 벌써 목포 도착했을 것이다. 이 말을 그 사실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일이 더 됐습니다. 그 노무현 정권 들어섰어요. 이해찬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느냐? 이게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전혀 없다. 그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의원들과 그때 정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논란하는 걸 보고 제가 그 다음 국회에서 제가 올라가서 이장 총리 있을 때입니다. 나오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남해안을 발전시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면 경제성이 생기는 것이지. 과거에 그럼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경제성이 있어서 했는가?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게 다 이어져야 된다. KTX로. 그런 주장을 한 바가 있고 그것이 제 주장을 하고 일주일 후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일주일 후에 마음을 바꿔서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호남 KTX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호남이 더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앞으로 부산서 목포까지도 사실은 뭐 KTX까지는 필요 없어도 그래도 시속 한 150km, 200km 달릴 수 있는 고속 전철과 같은 것은 다녀야 되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남해안 발전을 해야 되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역 출신 서울 사람, 내가 부산 가도 그래요. 부산 출신 서울 사람, 하나 여기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가서 살던 사람이 여기 왔다. 그래 당선되고 나면 여기 전셋집 하나 구해놔놓고 가족은 다 서울서 살고 과연 부산 의원 만나게. 광주도 진주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표를 찍어야 되고요. 네. 또 공천도 그렇게 저는 좀 바뀌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자, 시간 관계상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끝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보다도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전주를 사랑하니까 그렇고요. 또 전주는 저에게는 제2의 고향입니다. 우리 전주가 발전되기를 바라고 최소한 전주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또 전라북도 도민들이 마음으로 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장하는 동안에 제 고향은 창원입니다만 제가 제2의 고향이 전북 전주니까 제가 전북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주 MBC 특별 대담 이제는 실천의 시대 동서화합의 길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해서 정치인 이전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동서화합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벗어나서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도민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와 열망도
느끼셨을 겁니다. 정의와 의정이 이끌어갈 대한민국 제19대 후반기 국회가 동서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열망을 잘 실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